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획 잘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하루 쉬면서 종일 집안을 정리를 했는데 기대하지 않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처박혀 있는 물건들, 또 언젠가는 읽겠다 이렇게 하면서 쌓아둔 책이나 자료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 말로만 계획적으로 산다, 효율적으로 산다고 했지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구나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가져봤습니다. 쓰레기 버릴 때 종량제 하잖아요. 그래서 세외 계획도 종량제를 해서 실행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계획에 스스로 요금을 매겨보면 어떨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건 요금이 아니라 아마 벌금이 되겠죠. 아무쪼록 계획하신 일과 새해 소망이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경제는 좀 더 생생하고 바른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가보년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2부 경제 핫이슈에서는 대망의 2014년 경제 전망을 살펴보고요. 3부에서는 올 한 해를 이끌어갈 트렌드, 어떤 것들이 예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2014년 증시도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증시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 박진희 차장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해 첫날인데 목소리도 굉장히 좀 가라앉아 계신 것이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네, 오늘 차라리 시작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정말. 네. 오늘 지수가 44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연초 증시에서 이렇게 많이 하락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요. 오늘 상당히 시장에 악재들이 많이 겹쳤습니다. 사실 1월부터 미국의 테이퍼링 시작이라는 부분이 부담을 안고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증시에 상당히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 초반부터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오늘의 핵심 이슈로는 아시다시피 환율이 장중에 1,050원 선이 깨졌었습니다. 네. 환율이 1,050원 선이 깨지면서 처음에는 사실 삼성전자 혼자서 하락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삼성전자 혼자 하락하다가 환율이 1,050원이 깨지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수출주 중심으로 해서 급락이 이어지고, 또 수출주 중심으로 해서 급락이 이어지면서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또 지수 관련주들이 동반 하락을 하면서 악재가 계속 겹쳐지면서 지수의 하락을 더 키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오늘 하락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만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었던 상태에서 지금의 환율 부담이 다시 한번 실적에 더 악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좀 많이 번졌고요. 네. 그로 인해서 또 환율의 하락이 자동차 관련 주들의 하락으로도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를 비롯해서 현대모비스 등 현대위아, 만도까지 해서 시장에서 대형주들 위주로 좀 많이 급락을 한 모습을 보였고요. 장 후반부에 들어서는 중반부까지 잘 버티던 조선주하고 화학주들까지도 모두 하락세에 강하게 좀 연동을 하면서 중국이 오늘 발표한 12월 HSBC PMI 지수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민감주들의 하락을 다시 한번 또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이 3,400억 원대의 코스피 에서의 매도를 보여줬고요. 기관도 역시 1,300억 가까이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이 중에 프로그램 매도는 2,000억이 출회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베이시스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었던 콘텐츠 상태에서 일단 좀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다음 주에 있을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도 역시 지수 면에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 들어왔던 윈도우 드레싱성의 매물도 오늘 좀 강하게 출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첫날 증시에서 이렇게 터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저희도 지금 사실 좀 많이 의아한데요. 첫날 증시가 안 좋았던 적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대체로 첫날은 좋고 그 다음날서부터 안 좋았던 적은 상당히 많았는데요. 첫날부터 이렇게 많이 급락한 적은 제 기억 속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환율이 지금 엔화하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약하게 가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일본 쪽에서는 엔화 약세를 계속적으로 더 끌고 갈 수 있을 듯한 의도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됐고요. 안 그래도 증시 좀 많이 부담이 되고 있었던 기업들의 실적이 추가적으로 좀 약화될 것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진국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까지 계속 강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양적 완화의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는커녕 계속적으로 긴축 상태의 흐름을 보여주던 상태에서 테이퍼링이라는 악재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또 안 좋은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심리적으로 좀 많이 부담이 되어 있는 부분이 특히 시장에 더 큰 압박 요인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간판격인 삼성전자의 급락이 투심을 더 많이 위축시켰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심리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다 몰랐던 재료들은 아닌데 한꺼번에 이렇게 터진 게 좀 심리가 악화되기 시작하니까 한꺼번에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오늘 많이 팔았나요? 네, 맞습니다.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외국인들 시장에서 3,400억가량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그랬고요. 코스닥도 장 초반에는 매물이 적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면서 89억 정도의 매도를 했고 기관 역시 코스닥에 70억가량의 매도를 했습니다. 양 시장 모두 개인만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전체적으로 막판에 연기금이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물을 조금 걷어들이면서 일정 부분 종목들의 하락폭이 조금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지수의 하락을 막을 수는 없었고요. 지수는 가장 약한 모습에서 마감이 되면서 1967. 대체로 최근에 올라오는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한 1970 정도는 그래도 좀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1990, 1980 이런 식으로 계속 지지선을 낮추면서 장중에 봤었는데요. 네. 가장 최악의 흐름으로 끝나서 사실 내일장도 그다지 뭐라 그럴까요? 아주 좋게만은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거의 한 2주 동안 올라온 코스피 시장의 지수를 거의 오늘 하루 만에 네. 다 하락으로 전환시키는 모습인데다가 거래량도 최근 대비해서 뭐 아주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만은 지난 월요일 대비해서는 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매물 출회가 시장에 좀 압박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의 매물은 좀 꾸준히 일정 부분 좀 출회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원화 강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진다라면은 매물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상당히 앞으로 외국인들 매물에 가장 큰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환율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걱정이네요. 그렇다면은 일단 좀 당분간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봐야지 될 텐데 네. 당장 내일의 전략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를 생각해보면 오늘 기사 중에 보니까 네. 과거에 각 정부 때마다 2주년 때, 네. 2년차 때는 그 정부가 표방했었던 그런 업종들, 그러니까 공약을 내세웠었던 뭐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네.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의 정부가 추구하는 부분은 이제 창조 경제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걸맞는 종목들이 올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좀 봐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기업 친화적이지는 않은 정부잖아요. 지금 현재 흐름은요. 그래서 대기업들에 대한 부담이 계속적으로 좀 가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시각보다는 약간 좀 부담적인 시각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미국도 제조업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파워를 막강하게 작용을 글로벌 시장에서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라든지 특히 뭐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셰일가스나 이런 부분들을 곁들인 이제 화학류들의 가격 네. 경쟁력에서 국내 증시가 계속 기업들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내수 쪽에서 창조 경제에 가장 예. 부합할 수 있는 약간 엔터 쪽이라든지 예. 콘텐츠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업종 이런 쪽 부분을 조금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올해부터 바뀌는 경제 정책이나 제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룡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특히 청취자분들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부터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크게 피부에 와닿으실 내용들이 금융 얘기일 텐데요. 네. 뭐 은행 거래를 할 때 그 마그네틱 신용카드 사용이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그 현금 입출금기 ATM기라고 하죠. 거기서 네. 이 마그네틱 카드를 써서 이렇게 돈을 찾고 또 입금하고 이런 기능부터 다 전면 안 될 예정이니까요. 아직 마그네틱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면 서둘러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마그네틱 카드는 이렇게
뒷면에 검은색 그 마그네틱 띠에 네. 그 신용 정보가 들어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쉽게 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했다가 나도 모르게 이게 복제가 돼서 나중에 큰 손실을 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서둘러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그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조금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기한이익 상실을 보증인에게도 이제 사전에 통지해 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한이익이라는 거는 이제 대출이 은행과 그 채무자 간의 계약인데 네.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그 대출을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한, 만약에 1년 동안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채무자도 1년 동안 내 이 돈을 쓸 권리가 있는데 중도에 이거를 연체를 하면 은행이 그 기간 무시하고 그냥 돈을 되돌려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종전까지는 대출인에게만 이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를 해줬습니다. 즉 연체 사실을 대출인에게 통보를 해주고 연체가 3개월, 5개월이 지나면 이제 회수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보증인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대출인이 사라지면 보증인에게 이 채무를 상환하도록 요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보증인에게도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서 이런 연체가 발생했다는 걸 네. 미리 알려주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뀝니다. 그렇군요. 또 금융 쪽에서 또 바뀌는 네. 게 있을까요? 지금 기한이익 상실 얘기를 한 가지만 더 드리면요. 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한이익 상실이 종전까지는 연체 1개월 뒤면 은행에서 돈을 되갚아라고 요구를 해왔는데요. 네. 이 기간이 2개월로 조금 늦춰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도움이 되는 얘기인데요. 일단 이런 건 신용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니까 그 대출을 쓰시고 계신 분들은 이런 관리들, 이런 기한이익 상실 문제가 나오기 전에 잘 관리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기압 수표 위변조 방지 대책이 좀 강화된다고 합니다. 네. 수표 용지가 바뀌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위변조 마크들이 좀 바뀌는 건데요. 이거는 은행에 가시면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아실 내용이긴 한데 상거래 하시는 분 중에 혹시 수표를 많이 갖고 계실 거다 오랫동안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서둘러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자기압 수표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5만 네. 원권이 많이 쓰여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보험 관련해서도 좀 바뀌는 것들이 있죠. 자동차 보험들 참 많이 가입을 하실 아, 텐데요. 네. 저도 2월에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시군요. 예. 네. 자동차 보험료 차등 적용 제도가 좀 세분화되고 좀 바뀐다고 합니다. 네. 종전까지는 21등급으로 이제 등급을 나눠서 보험료를 적용을 했는데 이걸 26등급으로 좀 나누고요. 고가의 외제 자동차 또 대형 자동차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조금 더 받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외제 고급차의 경우 평균 11% 정도 오를 예정이라고 하고요. 국산차 중에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차들 중에는 일부 10%까지 내려가는 것도 있고 국산차 평균으로는 2.9% 정도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또 보험 쪽에서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병이 이제 재발을 하시거나 또 네. 이게 만성적인 그런 질환의 경우 장기 입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반대로 보면 이제 아프지도 않은데 오랫동안 입원하면서 이제 보험료를 네. 보험금을 받는 그런 좀 소위 나이롱 환자라고 하죠. 예.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서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해서 1년이 지나면 90일간은 이제 보험 혜택을 안 주어 왔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거를 좀 이제 병이 재발했는지 안 재발했는지 이런 걸 좀 판단을 하는 기준을 180일, 지금 6개월 정도로 잡고 6개월이 지난 뒤에 병이 재발했을 경우에는 장기 입원이어도 그냥 다시 보험을 새로 보험 혜택을 주는 그런 식으로 규정이 좀 바뀌게 됐습니다. 네, 또 운전면허나 이런 자동차 관련해서 달라지는 점들이 있다죠? 자동차는 뭐 거의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됐죠. 네. 네. 운전면허 중에서는 이제 남성의 경우 군대를 갔다 오시면 징병 신체 검사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네. 이걸로 운전면허를 할 때 신체 검사를 대체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네. 큰 돈은 아니지만 개인별로 4,000원 정도 비용 절감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장애인들도 일정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뀝니다. 예. 개조된 차량을 이용해야 하긴 하지만 트럭 같은 그런 트럭 같은 큰 차량 운전도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면허 체계가 바뀝니다. 택시하고 버스 같은 그런 대중교통? 예. 네,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손님이 안 탔을 때도 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거 규정이 바뀌고요. 원래부터 그렇지 않았나요? 손님이 계실 때 안 하시는 건 뭐 당연했을 텐데요. 네. 이제 손님이 안 계실 때에도 정차 중에도 흡연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택시에는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고요. 택시 운전석뿐 아니라 옆좌석, 조수석에 있는 에어백도 의무적으로 에어백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에어백 없이 택시를 운행하면 과징금 또는 사업 일부 정지 이런 벌을 받는다고 하고요. 일반 운전하시는 분들은 DMB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DMB를 그동안은 이제 켜놓고 조수석에서만 봤다, 운전하는 사람은 보지 않았다, 네. 이렇게 주장하면 처벌을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올 2월 14일부터는 DMB를 그냥 켜놓기만 해도 벌점 15점, 또 범칙금은 3에서 7만 원 정도 이렇게 매기게 된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뭐 규제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제 안전을 위한 문제이니까요. 그렇죠. 이런 규제가 아니어도 꼭 지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통신 쪽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이게 아마 가장 관심이 있으실 네. 부분 같은데요. 이동전화 가입비, 이동전화 가입비가 50% 인하될 예정입니다. 네. 통신사별로 작년까지 이제 평균 받았던 가입비가 SK텔레콤이 23,700원, KT가 14,400원, LGU 플러스는 18,000원 정도 했는데요. 하반기 적용 예정이지만 절반으로 이 가입비를 인하할 예정입니다. 연평균 한 1,700억 원 정도의 비용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요. 이동통신 가입하시는 분들은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선택형 LTE 요금 제도라는 것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이 통신 단말기를 이제 통신사하고 계약을 맺을 때 음성은 150분, 데이터는 뭐 750메가, 1.5기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를 가입하게 돼 있었는데 네. 이렇게 가입해놓고 본인이 봤더니 음성을 많이 쓰더라, 또는 뭐 데이터 다운을 많이 받더라,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많이 달랐을 텐데요. 앞으로는 음성은 내가 조금 쓰고 데이터는 많이 이용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음성 통화는 한 100분, 데이터는 뭐 6기가, 7기가 이렇게 늘려서 가입을 한다던가, 네. 거꾸로 음성을 많이 하고 데이터는 적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형 요금 제도가 바뀌면 월 최대한 9,000원 정도 통신비가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미르부의 예측입니다. 괜찮은데요, 그런 것. 그렇습니다. 예. 네. 또 그 밖에 좀 소소한 변화들 간략하게 좀 전해주시죠. 직장인들에게 특히 좋은 소식이 될 텐데요. 뭔가요? 대체 휴일제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드디어 네, 되는군요. 예. 올 추석 연휴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달력을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올 추석 연휴가 9월 8일로 월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전날인 9월 7일 일요일부터 올해는 일월화 이렇게 쉬게 돼 있는데, 네. 그 일요일 날이 이제 휴일이 겹치지 않습니까? 네. 그 대신에 그 다음 수요일까지 휴일을 늘려서 토요일까지로 치면 6, 7, 8, 9, 10 이렇게 쉴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요.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설에도 지금 좀 많이 쉬는 것 같던데. 설은 뭐 이 대체 휴일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만, 오는 31일인 금요일이 설이거든요. 네. 목금 토일로 4일 쉴 예정입니다. 반가운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올해 2014년 우리 경제 장밋빛인지 회색빛인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예산안 등을 엮어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의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 희망을 품어보게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가보년. 그럼 우리 경제는 희망적일까요? 올해 우리 살림살이가 어떨지, 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에도 온풍이 불지 경제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연구위원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결심 좀 하셨나요? 새해 결심이라기보다는 네.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말의 해니까요. 말만 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의 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경제 이야기를 하니까요. 저희가 희망적인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경제도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주 좋은 새해 희망입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 신년사를 보니까 일단 이 경제 활성화에 그 모든 것을 걸어보겠다는 그런 의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경제 살리기나 또 그 국민 행복 같은 것들이 화두일 것 같은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들 지금 많이 마련이 된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그렇고요. 네. 부총리의 시무식 발언 때에도 그렇고 경제 이야기가 굉장히 중시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이러한 신년사나 시무식 발언보다도 지난해 말이죠. 지난해 12월 27일에 발표되었던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 내용을 보면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민간 부문에 활력을 제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감 경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 회복의 그 여파를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그 미래에 대비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 인식의 그 내용이라든가 방향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을 보면 민간 부문보다는 재정이라든가 수출과 같은 여타 부문에 의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것을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간 쪽, 그리고 특히 체감 경기 쪽으로 연결시키고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은 분명히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단지 그 관건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정부의 재정 여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에 네. 있어서 지난해 세수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 채무가 500조 원 돌파할 것이라고 또 하고요. 네, 재정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조금 난항인 것 같은데 예산안도 상당히 어렵게 국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네. 지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지 될 부분을 보니까 사회 간접 자본, SOC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나 고속철도나 이런 데다가 좀 돈을 많이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고 우리 내수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네. 분명히 이러한 건설이라든가 토목 같은 사업을 벌리게 되면 분명히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고요.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제고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죠. 네. 하지만 단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당초에 정부가 짰었던 이러한 예산에서 원칙적으로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라기보다는 국회의 예산 통과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갔던 부분들이 많고 혹시라도 이것이 그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이라든가 또는 지역 민심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 때문이죠. 만약에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또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만약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중간에 중단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그것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남을 위험성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효과를 속단하기는 어렵고 지속적으로 관리 관찰하고 추진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쪽지 예산이라 그래서 정말 이 쪽지로 회의에 집어넣어가지고 각 그 지역들의 이해를 반영시켰다고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런 좀 선심성으로 이렇게 SOC 투자가 이뤄진 부분도 없지는 않겠군요.
네, 혹시라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네. 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실제로 이 삽질을 하기 전에 먼저 그러한 부분은 걸러낼 수 있는 네.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첫삽을 뜨기 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전망하고 있는 성장률 다들 조금 높다라는 얘기들은 해요. 3.9%를 제시를 했는데 LG경제연구소에서는 연구원에서는 조금 낮게 전망하고 계시죠. 네, 저희는 올해 성장률을 3.7%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률 낼 때는 사실 이 어떤 그 모형이 있잖아요. 네네. 그 모형이 있고 또 이론적 기반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정부하고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조금은 전문적인 네.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예. 같고요. 청취자분들께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한 나라의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민간 활동이 있고요. 정부로 대변되는 그런 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경제 활동이라고 하면은 내수라고 불리는 소비가 있겠고요. 또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투자 같은 게 있겠죠. 네. 민간과 이러한 정부 부문이 대내적인 부문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외부적인 대외적인 부문으로서는 수출과 수입 활동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각 부분의 활동 수준을 각각 예상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전부 다 모아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동 수준을 부가가치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이러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제활동 수준이 어느 만큼 늘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 연구원의 3.7% 성장률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물가 상승의 효과는 배제된 실질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경제활동 수준이 이만큼 늘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물가 변동 효과까지도 감안을 하게 되면 물가는 아무래도 오르게 되기 때문에 명목 경제 성장률 수준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겠죠. 네. 아마 그 다른 전망 기관 정부라든가 한국은행 쪽과 다소간의 수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인 전망의 톤은 비슷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3.7% 수준은 뭐 정부나 한은과 비교해서는 다소 낮아서 비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해외 주요 투자 기관들의 평균적인 성장률 전망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3.7%면은 크게 떨어진 것은 아니니까요. 예. 아니죠. 네. 그 지난해에 한 2.9% 정도 우리 경제가 성장을 했을 것으로 네.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에 비해서는 분명히 경기 회복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 하면은 이제 수출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선진국 경기가 나아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시장들은 좀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수출 전망은 맑음, 구름 조금 낌, 뭐 흐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어느 쪽으로 보면 좋을까요? 원래 그 시험 볼 때 객관식이 주관식보다 어려운데요. 네. 굳이 고른다라고 한다면 네. 구름 조금이라고 하는 답을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근데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있기 때문이죠. 그 올해 그 세계 경제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이 경기 회복을 선도하는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 결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늘면서 우리의 주력 수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내구재, IT 제품 같은 것들이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있는데요.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그 속도에 비해서 우리의 수출과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세계 교역의 확대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왜냐하면 선진국 내에서 제조업 생산이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를 하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수출 중심 국가들이 선진국에 물건을 팔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한 다른 한 축이었던 신흥국들, 특히 중국의 성장세가 과거보다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화 절상, 엔화 약세, 미국의 출구 전략과 같은 대외 불안 요인들이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환율 얘기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우리의 어떤 경기 회복이라든지 성장을 제한하는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원화 강세가 아닐까 싶어요. 이 달러 원 또 그리고 엔원 재정 환율 어느 정도까지 갈 것으로 보고 계시고 또 우리 경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올해 네. 우리나라 국내 경기를 전망함에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망 기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원화 강세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인 원화가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게 되면 우리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서 우리 수출품을 팔 때 그만큼 비싸지고 수출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이죠. 그 계량 모형에 의한 그 분석을 해보면 원화가 1%만큼 가치가 오를 때 절상이 될 때 우리의 수출은 약 0.5%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 수출은 어려워지고 원화 절상의 결과로 수입품 가격이 싸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지난해에 경상수지 흑자폭이 한 680억 달러 정도였던 것과 비교할 때 올해의 경상수지 흑자폭은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400억 달러 중반대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과거에도 살펴보면 그 원화 절상은 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우리 수출이라든가 우리 경기에 악영향을 미쳤던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불안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내놓는 그 물가 수치를 보면은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상승률이 낮아요. 1%대니까. 근데 이제 항상 체감하는 물가는 그것보다 좀 많이 상승을 했고, 특히나 이제 줄줄이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이런 물가 걱정도 안 할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 같은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네. 또는 통계를 직접 작성하시는 기관들과 실제로 그 소비나 지출을 하시는 가게 주부님들께서 체감하시는 그 통계가 다른 중요한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요. 네. 왜냐하면은 물가 지표를 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품목에 어느 만큼의 가중치를 두고서 그 물가 지표를 만들고 상승률을 계산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그 장바구니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표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 때문입니다. 그 올해 그 물가 상승을 예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난해에는 경기도 다소 부진했었고요. 유가와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도 안정세였죠. 그리고 원화 절상으로 인해서 수입 물가도 낮아졌었고 농산물 공급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에 비해서는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상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할 때 농산물 가격이 계속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속단하기도 어렵죠. 무엇보다도 공기업 구조 조정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요금 현실화 등의 명목으로 공공요금의 인상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지난해 소비자 물가가 1.1% 정도 상승했던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소비자 물가는 그거보다는 높은 2.1%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또 우리 경제의 가장 위험한 뇌관을 뽑으라고 하면은 1,0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들을 전문가들은 많이 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가계부채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소비나 내수를 위축시킬 수도 있겠고요. 또 이게 부실화되면 금융권에도 문제를 미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데 어떨까요, 올해는? 우선 여기서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가장 흔히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인용되는 수치가 말씀하신 1,000조 원이라고 하는 수치입니다. 분명히 귀에 확 와닿고요.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수치죠.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 신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통계가 993조 원이었고 분명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000조 원을 돌파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몸이 커지면 그 몸 안을 도우는 피해 양도 따라서 늘어야 되겠죠. 예. 따라서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경제의 규모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2%든 3%든 계속 커진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도우는 돈의 양 그리고 대출금의 규모 역시도 늘어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1,000조 원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보다도 사실은
몇 퍼센트 정도의 증가율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러한 면에서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약 5% 전후의 증가율을 지속을 해왔는데요. 지난 2년 동안의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라든가 낮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하면 분명히 다소 높았던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부채 위기를 겪었었던 미국이나 유럽처럼 인위적으로 혹은 네. 강력하게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한 리레버리징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굉장히 커다란 경제 충격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규모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증가 속도 자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네.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 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보다도 비은행 금융기관인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 늘고 있다라든지 또는 부실한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본 다음에 네. 허술한 채널을 통해서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짧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주택 가격하고도 많이 이제 연계가 돼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 집을 사신 분들이 이제 대출이 많아서 집값은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과연 집값은 올해는 어떨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을 예. 마지막에 주셨는데요. 예. 저희처럼 이런 네. 이코노미스트들은 사실은 네. 가격 전망을 잘 하지도 못하고 하는 게 네. 사실은 적절하지도 않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가격 하락 압력은 완화되고 있고 상승 압력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네. 그러면은 일단은 조금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결론을 좀 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에 뜨거운 감자였던 각종 민영화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관심이 크다고 할 의료 민영화 혹은 의료 영리화. 과연 그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 주 금요기획에서 다뤄봅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병원비 폭등의 의료 민영화 괴담은 말 그대로 괴담인지 아닌지 금요기획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내 경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올해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될지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에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려면은 저희 기자들은 좋은 뉴스가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는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게 끝난 것 같던데 마지막 미국 주식시장도 올랐죠. 예, 많은 기록을 만들어냈는데요. 네. 마지막 거래일 다우지수가 18년 만에 최고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네. 그래서 한 해 동안 26.5% 올랐고,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52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S&P 500 지수는 16년 만에 최고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9.6% 올랐고 또 나스닥 지수는 38.2% 올라서 2009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 지수는 4,000선을 돌파했고 종가는 4,176.59. 많이 올랐네요. 예, 네. 이제 1년 동안 많이 올랐고 또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 이게 이제 3.03%로 이제 마감했는데 네. 이제 10년물 금리가 3%에 진입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10년물 금리가 이제 작년 초만 해도 1.6% 정도였는데 1년 동안 2배가량 이제 올랐고 이런 부분은 이제 미국이 이제 저금리 시대가 더 이상 아니다. 10년물 금리가 모든 실세 금리의 기준이 되는데 앞으로 미국의 다른 금리들이 다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외환 같은 경우에 이제 달러, 특히 이제 달러 N이 21.4%나 올랐습니다, 작년에. 네. 그래서 주요 통화 중에서 최고 상승률이고, 이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엔화 약세인데, 우리 경제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칠 게 이제 엔화 약세인데, 올해도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오늘 우리 주식 시장도 2% 이상 폭락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엔화 약세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네.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뭐 달러의 시대는 끝났다, 뭐 달러 지수가 뭐 어디까지 내렸다 이런 기사 열심히 썼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이 이 작년에 미국 주식시장 우리는 항상 개미가 지잖아요. 네네. 근데 전문가들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더 수익률이 좋았다고 하네요. 예, 그게 아주 재밌는 분석인데요. 네. 한마디로 이제 게으른 개미가 발빠른 전문가들을 눌렀다.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죠? 예.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워낙 그 큰 폭으로 이제 올랐고 보통 이제 개미 투자자들과 이제 전문가들을 비교할 때 네. 전문가들은 이제 스마트머니라고 해가지고 뭐 헤지펀드나 각종 펀드들이 첨단 투자 기법을 동원해서 뭐 이 시장으로 갔다 저 시장으로 갔다 또 주식도 뭐 팔아서 수익을 냈다 뭐 사서 수익을 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개인들은 작년에 이제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오로지 주식이 오르는 데만 이제 네.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제 효과를 본 거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네. 헤지펀드나 이런 그 펀드들은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럴 줄 몰랐던 거군요. 스마트한 머니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올해 미국 금융시장 전망. 계속 이렇게 많이 좋아지기는 어려울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전망이 좀 팽팽합니다. 네. 올해의 작년의 기세를 이어서 올해도 좀 오를 것이다. 그래서 뭐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한 30% 주가가 네. 오를 가능성이 한 3분의 1 수준 된다.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제러미 시걸 와튼 경영대학원 교수는 다우지수가 21,000포인트 간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우지수가 16,000 정도 되는데 네. 한 30%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반면에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올해 특히 이제 상반기에 큰 폭의 조정을 겪을 거다. 약 15%가량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UBS라는 그 증권사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1월 중반쯤까지 한 3%에서 5%가량 네. 미국 주식이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변수가 뭐니 해도 이제 테이퍼링. 미국이 돈줄을 쥐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그동안은 그 유동성 장세 효과를 누려왔는데 돈을 줄이기 시작하면 좀 증시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네. 이제 반면에 이제 외환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달러 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이 되면 미국으로 자금 유입이 속도를 좀 내면서 달러는 강세를 보일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엔화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돈을 풀고 있고 미국은 돈줄을 쪼이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엔화 약세, 달러 엔이 한 110엔 그리고 올해 안에 120엔까지도 좀 보는 시각이 있고. 그렇다면 또 이제 올해 이 세계 경제의 테이퍼링으로 인한 어떤 그 금융시장의 충격도 예상이 될 거고요. 네. 세계 경제에 리스크를 줄 만한 요인들 어떤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이제 미국 쪽이 가장 중요한데 미국이 이제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점, 네. 그리고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는 점, 그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고요. 금리가 오르면 이 미국 경기 회복에도 영향을 줄 거고 주식시장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 실적도 금리나 주가가 변하면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실물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미국 그 정치 부분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작년에 그 국가 부채 그 문제 때문에 네. 아주 큰 리스크였는데 올해 역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전망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오늘도 뭐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기대 이하였다 그래서 뭐 시장이 출렁인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네네. 성장률이 뭐 어느 정도나 내리는 것을 경착륙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중국이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게 또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7.6% 정도, 7% 네. 중반의 이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중국이 이제는 좀 감속 성장 국면에 좀 들어갔다. 네. 그래서 올해 뭐 7% 성장률을 지켜낼지 그게 이제 가장 큰 관심이 될
될 거고요. 만약에 성장률이 6%대로 떨어진다면 중국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세계 경제 전체에도 좀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의 이제 신용 경색 문제, 네. 금리가 오르면서 돈이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금융시장이 좀 불안해질 조짐이 있는데 이 문제도 중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볼 필요가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재정위기, 금융위기 겪은 이후에 한 네. 2, 3년간 반등했는데 이런 회복세가 유지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알겠습니다. 세계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우리 사회와 경제 어떤 트렌드가 대세를 보일지 궁금하시죠? 내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